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보겠습니다. 일단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윤동주 시인은 대체로 이런 맥락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 이상이 자신의 실제 현실과는 좀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적 자아, 이상을 바라는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분열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자신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자아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자아가 화해를 해요. 결국은 이상적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희생 의지, 극복 의지를 드러내면서 끝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상은 뭐냐? 민족을 위한 희생이에요. 나는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 왜냐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민족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문학이나 배운답시고 동경 유학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 그런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자아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이상적인 자아는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좀 멋있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윤동주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윤동주는 계속 도망을 쳐요.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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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도 그 마지막 순간에 도망을 치다가의 선택도 결국은 또 이제 비겁한 선택을 하고 또 도망을 치고 그래서 끝없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런 비겁한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속으로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끝없는 자아 성찰. 이것이 윤동주 씨의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끄러운 자신을 반성하다가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윤동주의 어떤 사상, 생각들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적 자,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 그리고 그 사이의 괴리,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아 성찰하고 자아가 화해해서 결국은 희생의지와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또 다른 고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자, 상황인데 아마 이제 이거는 그 실제로 윤동주가 고향에 돌아간 날 밤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밤은 별 뜻이 없죠. 여기서는 그냥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 밤이라는 것이 어두움과 같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별 뜻이 없지만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여러분 백골이 뭐예요? 해골, 시체죠. 그러니까 나의 해골이 따라와서 같이 옆에 누웠다는 건데 이 무슨 무서운 소리예요? 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옆에 내 백골이 보이는 거야. 내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자아의 분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써놨는데 시체, 생명력이 부재한 존재고 나의 현실적 자아를 백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된 건데 여러분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뭐 거울을 보거나 이러면 보이겠지만 이제 거울이 없다면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 나를 관찰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의 분열이라는 것은 나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를 관찰할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객관화하여 관찰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골은 나의 또 다른 자아, 나를 객관화한 자아. 왜 객관화했어요?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 비겁한 존재,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현실적 자아인 거죠. 아시겠니?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나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얘는 지금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 나는 왜 시체야? 나는 왜 생명력이 없어? 나 왜 이렇게 나약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야,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비판해요. 이게 자아성찰이에요. 아시겠니? 그래서 이 백골은 나를 객관하여 제시한 나의 또 다른 자아, 나의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자습서를 보면 이 우주가 열린 세계, 뭐 어두운 방은 닫힌 세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소리죠. 어두운 방이 뭐가 닫힌 세계야? 우주로 통한다는데. 우주로 통했으니까 얘도 열린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방만 있으면 닫힌 세계다. 이게 아마 어떤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겠죠. 그래서 이 자습서를 만드신 분들이 이걸 그렇게 그걸 갖다가 쓴 건데, 그걸 이제 수많은 자습서와 문제집과 이런 데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이런 거. 왜?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시를 가지고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우주로 통했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두운 방이 우주와 통해 있다, 그냥 이것만 우리는 알면 돼요. 네, 통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선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요. 그죠? 이것도 바람도 자습서에 보면 이 바람이 뭐 나를 일깨우는 존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를 보면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뒤에 보면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왜 풍화작용을 하냐고. 풍화작용이 뭔지는 아시죠? 풍화작용이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게 풍화작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 때문에 이 옆에 누워있던 백골이 풍화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람은 백골의 풍화작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조금 더 이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백골이라는 것이 현실적 자아, 나약한 자아고, 그런 자아를 풍화작용하게 하고 있으니 이 바람이 이 현상적 자아를 뭔가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람은 확실한 건 백골의 풍화작용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문학을 공부하실 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람을, 예를 들어 분명히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이게 자아를 깨닫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왜? 자습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될 리가 없거든요. 납득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그 선생님이 이해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이해가 되긴 개뿔이 돼.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자아를 깨닫게 하는 존재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정상이라고요. 아시겠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학교나 뭐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냥 네, 이해됩니다, 이러고 넘어갔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국어, 문학을 조금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런가를 고민하는 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니? 라는 말은 이게 왜 그런 건지를 납득했니? 라는 뜻이에요. 이걸 납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다른 문학들, 다른 구절들도 납득이 돼야 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 아, 제가 뭘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은 다 이해되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래도요. 너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다 물어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학원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보라고 학원 다니는 거야. 아시겠죠? 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남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남들도 이해 못했어. 이해하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걔들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그 국어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물어보죠? 잘하는 애들 물어볼 때 있죠? 납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내신을 할 때는 이런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신을 할 때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그 다음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자,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백골이 풍화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슬슬 이제 이렇게 사가가고 있는 거예요. 백골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제가 옆 밑에 써놓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백골이 사가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나는 살아있지 않다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골은 아까 생명력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 백골은 근데 어쨌든 그 백골이 나는 나잖아. 그죠? 나는 난데 그 현실적인 자아인 나가 서서히 바람에 의해서 사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삶은 죽어가는 과정이죠.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봤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이 뭔가 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 모습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나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뿐 뭔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나는 살아있지 않구나라는 인식. 현실에 안주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뿐 적극적인 행동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겁하고 나약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니?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왜 여기에서 뭐지? 그렇게 침전하고 있는가? 네. 나는 왜 침전하고 있는가? 그것처럼 왜 현실에 안주하여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풍화작용하는 백골이라는 것은 그런 스스로 현실적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자,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자 연민의 눈물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지? 이런 연민의 눈물, 슬픔의 눈물인 거죠.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보시면 세 개로 나눠져요. 보통 윤동주 시를 보면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고 나가 이렇게 나의 어떤 본체랄까? 본체가 있는 거고 이 본체에서 현실적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가 이게 분리되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현실의 나가 얘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난 왜 현실은 이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은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분리를 시켜서 관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나고 이건 현실의 나인 건데 그 현실의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좀 다르게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실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하실 때는 외우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신을 하실 때는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들을 요 밑에다가 다 써두시고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나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우는 거냐 백골이 우는 거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어쨌든 다 슬픈 거예요. 누가 우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누가 우는 것이든 간에 나의 현실의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조 높은 개는 지조가 높다는 건 절개가 있다는 거예요. 절개가 있고 뭔가 저항하는 애예요. 부조리한 현실이 닥쳤을 때 자, 이거 좀 써둘게요. 절개가 있다. 이게 지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조 높은 개는요.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해요? 짖음으로써 저항을 하죠. 밤을 새워 어둠을 짖어요. 어둠 꺼져! 왈왈! 이러면서 어둠을 쫓으려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 부조리한 현실이거든요.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정적 현실. 그 부정적 현실을 짖어. 쫓으려고 해. 경계해. 그러니까 얘는 지조가 높은 개다. 그리고 여러분 개가 왜 짖어요? 집 지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짖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지조 높은 개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본질적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쫓으려 한다. 어둠을 경계한다. 그래서 지조가 높다. 저항하려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나를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부정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짖는 개가 나를 쫓아버리죠. 개가 현실적 자아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거예요. 너 이 새끼야. 왜 그따위로 살아? 이 백골 새끼. 너 왜 살아있지 않아? 왜 현실에 안주해? 멍청한 놈. 나쁜 놈. 왜 나처럼 어둠을 짖지 않아? 왜 나처럼 지조가 높지 않아? 이러면서 비판하고 꾸짖고 일깨운다는 얘기예요.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다. 그죠?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가자. 그래. 나 갈래.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왜? 나 지금 걔한테 쫓겼으니까. 쫓기우는 사람처럼 갈게.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자, 이 또 다른 고향은 이상적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상적 세계는 뭐냐? 이상적 자아가 회복되는 공간, 그 아름다운 혼 있죠? 그 아름다운 혼이 회복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상적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민족을 위한 희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 희생하자. 나 비겁하게 나약하게 숨어있고 싶지 않아.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 이 부정적 현실에 나도 지조 높은 개가 되고 싶어. 지조 높은 나가 되고 싶어. 그래서 현실에 저항하고 싶어. 민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희생하고 싶어. 이런 이상적 자아가 회복되는 공간으로 가자는 것이죠. 되셨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는 되게 간단해요. 정리는 화자는 나고 상황은 귀향을 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고 정서미 태도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연민과 슬픔, 이상적 자아와 이상적 세계에 대한 소망과 의지인데 이게 이제 연민과 슬픔, 소망과 의지가 정서미 태도고요. 이거 그 자체가 주제예요. 주제. 이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자아의 대립에 의한 갈등 구조를 통해 시장을 전개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선택이 갈등이 아니에요. 내면 갈등은 내적 갈등은 그냥 괴로워하면 다 갈등입니다. 이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도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 자아를 선택할까 이상적 자아를 선택할까 이런 갈등은 아니죠. 무조건 얘는 이상적 자아가 좋아요. 근데 현실적 자아니까 지금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까 이상적 자아가 아니니까 그 괴리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가 사용되었다. 뭐 어둠을 짓는 게, 뭐 지조 높은 게 이런 것도 상징이고요. 그죠? 백골 이런 것도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는 좀 짧은데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해두시고 강의를 좀 여러 번 보시면서 이런 상징적 시어들의 의미 그리고 주제의 의미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재형 어미 이게 뭐냐면 일단 여기는 요거는 과거 시제죠. 누웠다. 요거는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근데 불어온다.
요거는 현재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짓는다. 요것도 현재 시제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네, 끝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시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과거 뭐 시간 순서에 따라 시장이 전개되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제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다른 시랑 묶어서 시험에 낼 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어쩌고 했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죠?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과거 시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과거 시제도 사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는 거 적절합니다.